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곱하기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걸 5초 안에 풀어야 하는 게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또 다른 문제를 내드리죠.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각각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입니다. 사실 두 문제 모두 정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숫자 곱하기니까요. 정답은 둘 다 43,320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놓은 오답의 평균을 내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순으로 문제를 낸 경우 오답은 평균 512였던 반면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 순으로 문제를 내니까 오답이 평균 2200을 넘었다는 거죠.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고 어림잡은 사람들이 왼쪽 숫자 몇 개를 보고 기준점을 더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단내림 효과, 앵커링 이펙트의 한 예입니다. 가격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짜리보다 19,900원짜리가 왠지 저렴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래전부터 쓰인 마케팅 기법이고 그 뻔한 속셈을 이젠 다들 알고 있다지만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왼쪽 숫자에 더 큰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숫자가 우리를 흔들어도 결국 선택의 키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경제상식 퀴즈로 아셨던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죠. 그 곱하기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잠시 후에 퀴즈는 따로 나갑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날이죠. 올해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로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부정 또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은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주세요. 그리고 정부가요. 고속철도 KTX랑 SRT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열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또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데 우려할 점은 없는지 그동안의 경쟁 체제는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6글자인데요. 최근에 수도권에서 이것의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지난달까지 약 2,700건, 작년에 2배 넘는 수준인데요. 이 시설은요. 제조업이나 벤처회사, IT 기업 등등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공장, 사무실, 물류 기능을 결합한 형태이기도 하죠. 해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교통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또 경기가 어려워서 또 대출이 중단이 돼서 이런 게 겹치면서 잔금 미납 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까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줄임말로 지산이라고도 부르죠. 지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6글자 업무시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장은 조금 쉬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경계감이 발동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0.45% 빠졌고 나스닥은 0.14%,
S&P 500 지수 0.35%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 뭐 10일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기대감은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증시에 이제 선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점도표 그리고 이제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 그린스펀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한 20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인철 소장이 옛날 분이라. 내년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예. 금리 떨어질 거라는데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이제 매파성 인하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 기대감이 증시에는 좀 이 우려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는 이제 브로드컴과 그리고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 앞두고 다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맞춤형 칩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3%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M&A가 화두인데요.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전에 네. 사실 넷플릭스가 거의 낙점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M&A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워너브라더스 주가는 4% 넘게 오르고 몸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뒤숭숭하니까 모든 자산 다 팔자. 모든 상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졌고요. 금값 떨어졌고 은값, 구리값 모두 하락을 했는데 국제유가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8달러대, 런던 선물거래소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62달러대입니다. 아마 이제 어제 우리 코스피는 전약 후강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소폭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 네. 외국인은 어제 막판에 좀 이틀째 매수했는데 오늘은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마 이제 코스닥 대장주가 코스피 이전 상장 주식한 알테오젠. 초반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변동성이 크네요. 보합 약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대장주인데 알테오젠. 그 어제 코스피로 넘어가겠다라고 주총에서 의결을 했죠. 맞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약 한 24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데요. 어제 임시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이전 상장 목적으로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를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충분한 재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당연히 뭐 유가증권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관련 지수,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이런 패시브 자금이나 여러 가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 부양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업이 빠짐으로 해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이부르기로 전략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단기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게 5%가량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뭐 셀트리온이나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대형 기업들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과 지금 코스피가 지금 뉴욕의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너무 좀 어렵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고민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국고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경매를 통해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는데요. 3년 3개월 만입니다. 아마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네. 2022년 9월 말 이후 3년여 만인데 한국은행은 이유를 단순한 매입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환매 조건부 거래에 사용할 국채 재고를 확보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런 매입 목적이 시장 안정이라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네.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이지만 시중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금리 변동성이 커진 특히나 이제 금리 급등에 따른 심리 안정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대교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국고채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는 다소나마 진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벤츠에다가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죠. 메르세데스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LG엔솔의 지난해 매출이 한 8%에 네. 달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이 2028년부터 2035년까지 무려 7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자동차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북미 유럽 지역에서 판매될 벤츠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계약은 그러면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LG엔솔은 지난 2년 동안 3차례 걸쳐서 이미 벤츠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번이 벌써 4번째 추가 계약입니다. 그리고 벤츠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전기차 전략에서 LG엔솔을 핵심 파트너로 우선 선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최근에 아마 이제 LG 트윈타워 방문해서 미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나온 만큼 아마 지금 벤츠가 노리고 있는 이제 이번에 이제 LG가 공급하는 배터리 상당수가 고가 전기차용 고성능 원통형 시리즈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벤츠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중대형차 고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LG엔솔은 뭐 중국은 저가라면 굉장히 고급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점점 확고하는 공급망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벤츠는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이미지 많이 실추됐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랑 손잡고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다면 또 좋은 걸 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서 5명은 귀화한 사람 아니면 이민 온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이제 2024년 이주 배경 인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꼴로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 이주 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5.2%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징적인 점이 연령대가 이주 배경 인구의 연령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대는 1년 새 8%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출산율 떨어지면서 지금 노동 인력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의 이런 노동력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이주 인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두드러진 점은 집중 현상입니다. 이들 이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한7%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 서울, 인천에 몰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 인구 가운데는 전남의 영암, 충북의 음성군 일부 지역에서 비율이 20% 전후까지 올랐다라는 얘기는 지방의 지역 산업의 상당 부분 빠진 인력들, 이 외국인 인력들이 좀 메꾸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 국적을 보게 되면 베트남이 1위였고요.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이 뒤따르는 등 출신국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이번 통계에서 어차피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이주민을 고려한 교육이랄까 복지랄까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가 더욱더 이제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덕분에 생산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충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주해 온 사람들조차 또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김준범, 석민수, 정세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우리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올해 실업급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급되는 게 역대 최대치가 될 거라면서요. 그만큼 뭐 고용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실업자가 많아졌나요? 우선 숫자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네, 뭐 김준범 기자. 이제 예전 이름이 실업급여고요. 이제 바뀐 이름은 구직급여. 어쨌든 뭐 같은 거니까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 정부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이거라도 이제 받으시면서 구직 활동 하시라라고 드리는 일종의 사회 부조잖아요. 네. 이게 2월부터 10월까지 9달 연속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조 원을 9달 연속 넘은 거고요. 기간수로 따져보면 1조 원을 이상 나간 게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10달 연속 1조 원 이상 지급해서 딱 끝났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급여 지급액이 상당히 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요인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줄었거나.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구인이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고. 왜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랑 건설업인데, 네. 뭐 건설업, 뭐 주변에 아파트 많이 안 짓잖아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업은 지금 거의 3년 내내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제조업도 뭐 요즘 뭐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만 네. 다 미국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미국에 파는 거지. 국내 생산 시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양대 축이 제조업이랑 건설업인데 여기가 부진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김형진 님이 요즘에 어디 식당 가도 홀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변에서도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로봇이 또 갖다 주고, 그게 사실은 일자리 한두 개였었는데 그게 또 사라졌다라는 거고.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취업 시장 좋지 않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뭐 눈높이가 너무 높다,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정세배 기자. 근데 그런 면만으로는 좀 볼 수가 어려운 게, 이 어제 나온 통계 중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준범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신규 신청자 수는 이게 단순히 뭐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서라도 뭐 지지난해 같은 11월과 비교했을 때 감소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구인 배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직자가 뭐 얼마나 있는데 네. 이 구직자를 찾는 일자리, 구인 건수죠. 이건 얼마나 있느냐, 이 비율을 따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1이라면 뭐 이제 구직자 수와 구인자 수가 단순하게 이제 동일하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 신청자 수도 주는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이 구인 배수는 훨씬 더 급격하게 준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인, 직업을 찾는, 직업에 대한 그 어떤 공급 자체가 그 사람을 찾는. 매우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높이 많이 안 차원에서, 뽑는다. 그렇죠. 예. 눈높이 차원에서만은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이런 면에서 좀 드러난다고 봐요. 네. 그러게요. 그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고,
뭐 로봇 AI 그 영향도 또 없지 않아 지금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아직 AI랑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는 영향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초입이잖아요. 네, 초입. 그러니까 AI가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논쟁은 치열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를 많이 없앨 텐데, 아까 뭐 네. 서빙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니까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은 점점 줄겠죠.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월 통계만 봐도요. 실업급여 수급자 사람은 좀 줄었고요. 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도 줄었다고 하는데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출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수 신규 기자. 신청자는 10월에 이제 7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뭐 15%, 16% 정도 줄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급자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뭐 지급 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사실 이걸 뭐 부정수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유튜브에 좀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게 9개월 일하면 6개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공식처럼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알려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봤더니 금방 할 수 있. 특히 뭐 교육 몇 번 받아야 되고 몇 번은 센터 가야 되고 이런 거 알려주는데 사실 그게 뭔가 개인의 부정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서 보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사회 구조화되는 거예요. 특정 계층에서 그렇게 9달 일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발적인 사직은 안 되잖아요. 네. 또 그래서 뭐 업주와 협의를 뭐 이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마찰을 일으키든지 해서 어떻게든 사업장을 나와서 굳이 급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직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이게 생활 패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6개월을 버티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계층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모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반복해서 이 구직급여를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1년에 11만 명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온라인에서는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이거 수급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고 일부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문제는 이게 기금이 고갈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제도가 나름 성숙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된 논쟁인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회복지를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면 되느냐. 당장 단적으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주 5일 내내 일해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와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세전 수익은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이 더 많지만 네.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근로소득세랑 사대보험을 떼잖아요. 그 실수령액을 따지면 최저임금의 가장 하단을 기준으로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단연 심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노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다고 이 감정이 드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예전처럼 축소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죠. 예, 참 어려운 사회적 숙제죠, 그게. 김은주님이 제 주위에도 몇 년 동안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성주님이 실업급여보다 월급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네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4069님은 이 실업급여 지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심사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장현희님은 실업급여를 정말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걸 좀 구조적으로 이제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아주 일부는 그 뭐 방법까지 공유하면서 이렇게 달달한 실업
시럽처럼 타서 먹는다라는 시럽급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닐 테고요. 네. 뭐 일부의 문제를 또 전체처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까요? 말씀하신 정수배 기자? 대로 그 이제 방금 소개된 것들은 현상이죠.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고 뭐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구조적으로 좀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통계만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절대 가입자 수 자체는 이제 매달 늘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근데 그 늘어나는 크기는 줄어든 지가 사실 2022년부터 통계만 봐도 꾸준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뭐 인구 감소 영향도 있을 것이고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오겠죠. 그렇다면 이게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전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가입자 수에 기인한 거거든요. 제조업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예. 다만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수도 늘어나는 건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유연하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이제 직장을 구인이나 뭐 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특정 업종에서 뭐 어떤 뭐 정부 제도라든지 뭐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거는 구직급여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뭐 지급받거나 지급 건수, 지급액 다 줄었어요. 이거는 뭐 전달에 비교해도 줄었고 이건 뭐 계절적 요인일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줄어든 게 있어요. 네. 지급 건수당 지급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 나갈 때 돈은 안 줄어요. 근데 이게 이런 추세라면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지급 건수가 줄더라도 이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 재정 균형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는 좀 돼요. 그러니까 정 기자님 말씀에 예. 좀 덧대면은 고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뭐 해법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국민연금도 맨날 나올 때마다 나오는 따라붙는 게 고갈 얘기 나와서 국민연금도 힘들게 더 내고 하는 식으로 개혁을 했잖아요. 고용보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를 모아서 우리가 낸 돈이죠. 그걸 종잣돈으로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데,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보험금을 주는 구조인데 이미 현재 적자,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4조 원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돈을 꼬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고 이미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더 걷든지,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더 부여율을 올려서 더 걷든지, 아니면은 구직급여액을 줄여서 보험금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고통스러운 선택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는 쌓일 거고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이게 누적이 어느 정도 누적 적자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또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든 손을 대야 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9003님이 실업급여 받을 만큼만 일하고 그만두고 쉬는 사람도 보셨다고, 2번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반대로 또 박영은님은 부정수급 때문에 지급 금액을 만약에 줄이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반문도 해주셨고요. 이런 사연도 있네요. 9895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협박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장이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받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건 이슈가 안 돼서 슬프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이게 주변에 다 우리가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월급 받게 되면 거의 자동으로 떼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대 보험 중 네. 하나로 우리가 낸 돈인데 사실 또 그게 지금으로 간다면 말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라도 닥치면 그걸 더 많이 내줘야 될 텐데, 기금을 붓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또 많아지게 될 텐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 뭔가를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고용보험을 더 내게 하거나 덜 주거나 뭐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을 하거나 뭔가 좀 해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저도 실업 상태는 없었는데 고용보험 급여는 받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네. 육아휴직 할 때 육아휴직 급여, 모성보호 급여라고 하는데 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
고용보험 신청하는 데 가서 신청을 하게 되게끔 돼 있는데 네. 그 지금 또 육아휴직 급여를 최근 몇 년 새에 저출생 대책으로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늘린 데서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가 요즘에 남자 육아휴직도 늘어나서 점점 급여 지출이 많아지죠. 근데 뭐 감사원에서도 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그 고용보험에서 지출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죠. 그리고 사실 저출생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는 건데 이거를 그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에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게 맞냐? 지금 시대에 그게 맞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죠. 무슨 뾰족한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리기로 했고 건강보험료도 기금 고갈되는데 별 수 있습니까? 올리는 수고 올려야 되고 아니면 건강보험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병원 갈 때 감기로 4,000원 낼 때 5,000원 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이거를 수급을 제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번 이상은 안 돼. 뭐 6개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줄이다는 정책적 결단이 없는 한은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수는 세상에 없고 세상에 뭐 모두 행복한 방법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올리는 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참 그 실업급여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거기는 합니다만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낸 그 고용보험이 있는데 저처럼 아마 그거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왜냐면 또 일각에서 이럴 때 막 부정수급, 반복수급 이런 게 또 대두가 되면 뭐 공동의 사실은 기금이라는 그런 성격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만 아까 정철미 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 주변을 보면 좀 다른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게 크더라고요. 은퇴자들 거의 다 실업급여 받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제한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년층 또 고령층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의 수급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60세 이상의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65세. 65세. 예. 지금 앞으로는 65세 이상도 당연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테고 그쪽에서도 고령자, 아까 그쪽에서도 실업이 나올 텐데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왜 66세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못 받고 64세는 받을 수 있느냐 이 자체가 좀 모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 더 보험료를 더 내야죠. 그러면 또 그래서 더 그 부과이 수밖에 빠르겠죠.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셔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거 뭐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은퇴하신 그 이후에는 뭐 실업이라는 게 좀 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라든지 예. 뭐 연금이라든지 그런 공백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방금 소개해주신 사례도 그 공백기에 이제 뭐 구직 활동을 하는 명목으로 그런 구직급여를 수령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60세 이상 그래서 이제 뭐 가입자라든지 또는 뭐 수급자라든지 비율은 아주 빠르게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는 뭐 비율이 낮겠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5세 이상 가입도 못하고 수급도 못하는데 60세 이상 그러니까 보통 사기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정년보다 좀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거의 다 대부분 정년은 60세인데 65세까지 요 5년 공백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 공백에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확실하게 받으려는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개인은. 그러면 이 수급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되면서 이 65세 이상에도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좀 재원을 생각하고 좀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죠. 지금은. 그렇죠. 그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구직급여,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잠깐의 그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사실 그 안전판은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 안전판을 또 계속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기금도 그렇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면 뭐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무슨 김부장 이야기 뭐 이런 거에도 나오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한 50대 중후반이면 조금 일찍 집에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그러면 뭔가 이 취지가 재취업을 좀 도와주는 역할로서 좀 이어져야 하는데 물론 이게 제대로 보면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또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주는 돈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건별로 좀 수령액을 차등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주기로 했다면 3개월 더 준다든지 반대로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아무 활동이 없으면은 뭐 덜 준다든지 이런 식의 차등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이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실업급여, 구직급여 형태를 도입한 곳이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인데 거기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 구직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실업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사회복지 수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도 현실적으로 해법이 없긴 한데 우리만 겪는 난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심리는 다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저는 뭐 결국은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급하는 식으로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예,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거고 이제 그 결단을 예. 무슨 대통령 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반에 한 달, 두 달은 그냥 조건 없이 지급을 하다가 3개월 차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고 4개월 차 받으려면 뭐 또 어떤 조건을 더 충족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계단식으로요. 7255님이 제 주변에도 바로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수령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2356님은요. 편의점을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까지는 구인 공고를 올리면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지원 자체를 잘 안 합니다. 뭐 이분의 의견입니다만 나라에서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셨고 요즘에 그래서 미얀마 출신 직원으로 모두 대체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090님은 좀 쓴소리를 보내주셨네요. 대한민국 고학력의 자존심 그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이게 참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기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자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민감한 문제죠. 저는 고용 정책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뭐 김준범 기자 얘기한 대로 재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면도 있지만 좀 그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에 이 노동자들이 좀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 4번 듣고 그다음에 워크넷에 가서 일자리 구직하려는 활동을 좀 하면 그게 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교육을 좀 받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그 급여 자체도 교육을 받았을 때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 지금 있는 분야에서 실업이 생겼을 때 좀 다른 분야의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일자리가 좀 필요한 분야로 또 공급이 일어나게끔 정부가 좀 그런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제 중에 하나가 아예 안 주면 몰라도 네. 줬다가 뺏는 게 제일 힘들 거거든요. 못하죠 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어느 정권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안 받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받는 사람들이 2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준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거를. 인간의 심리로.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의견 보내주고 계세요. 김승일 님이 구직 활동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 나갑니다.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구직 활동 한 것처럼 이력서만 지원한 눈속임을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면접만 본 것처럼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또 개개인의 다 케이스다 보니까요. 신승호 님은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절벽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이 또 많은 의견 보내주신 덕분에 또 우리도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조금 더 기금의 안정성 또 일자리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세상이 또 오기를 바라는데요. 자 일단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오늘 정답은 6글자입니다. 6글자. 제조업, IT 기업, 벤처회사 등등이 입주하는 도시형 산업 시설이죠.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시설에 경매 물건 많이 넘어간다고 하죠. 경기도 좋지 않고 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고 여기에 또 사실 들어갈 회사보다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0421님 제가 일했던 회사가 그곳 안에 있었어요. 깨끗해서 좋긴 했는데 요즘엔 너무 많더라고요. 보내주셨고요. 2857님은 저희도 매출이 뚝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걸 팔까 고민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0157님은 저도 여기에 물려 있어요. 다행히 임차인이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라고 하트까지 찍어주셨습니다. 8305님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지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한참 넘었지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이곳 6글자 줄여서 지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6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은 KTX나 SRT 타실 일 좀 있으신가요? 뭐 출장도 출장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집이 지방이다 보니까 KTX 처음 생기고 20년 탄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여기 3명 다 집이 예. 지방이어서 명절 때마다 아마 클릭 전쟁을 아 전쟁해야죠. 그렇죠. 전쟁도 그만큼 했죠. 그 SRT가 또 생겼는데 사실은 그거를 지배구조로 해야 될까? 좀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를 해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경쟁을 하겠다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KTX랑 SRT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한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 한 20년이 넘었죠. 이제 그 뭐 코레일과 SR을 분리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수서발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MB 이명박 정부 때 사철을 만들려고 했어요. 철도를 민영화해서 원래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 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안은 짰는데 그때 이제 이게 공기업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작이냐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을 좀 받다가 결국에는 그 민간 기업에 개방하지는 않고 코레일과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공적인 기관들이 좀 출자를 해서 그 SR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SR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요즘에 KTX나 SRT가 평일에도 정말 표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나 SR 같은 경우에는 그 표를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저 얼마 전에 김준범 기자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뭐 들었는데 출퇴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아무래도 여행 수요는 주말에 많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 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SR의 좌석란은 뭐 아마 이용 경험해 보신 분들 다 느끼실 텐데 저도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동쪽에 살아서 SR을 많이 타는데 오픈이 딱 한 달 전에 열려요.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9일이니까 1월 9일께 오늘 열립니다. 근데 그날이 주말이라면은 이미 시간쯤이면 매진입니다. 이미 지금 9시니까 새벽 00시 때 해야 돼요. 열리자마자 매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진단하면 SR을 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좌석 수가 부족한 건 명백한 팩트예요. 팩트고 상대적으로 SR은 기차가 좀 짧고요. 1호부터 8호차까지밖에 없고 KTX는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긴 거는 두 개를 붙여가지고 뭐 16화차까지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KTX가 좌석량이 많고 SR은 좌석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늘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해법은 그럼 수서로도 KTX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좌석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통계로는 한 20% 정도 부족하대요. 100명이 타려고 하는데 80석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20석을 더 큰 기차 KTX를 넣어주겠다. 근데 교차 운행할 거면 뭐 그럴 거면 합치지 뭐하러 다른 두 회사로 해.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네. 출범 때부터 좀 모순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좀 KTX 차량의 과도기였어요. 과도기여가지고 그 8량짜리 차량을 그 8량으로 운행하기도 하고 또 붙여서 16량으로 운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KTX 그때 산천이라고 했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 SR이 출범하려고 보니까 차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노선을 운행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KTX가 발주했던 그 KTX 산천 차량을 꺼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쓰다 보니까 KTX는 KTX1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떼제베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18량을 그대로 그냥 쭉 이어서 운행하는 열차가 있고 또 산천처럼 8량을 운행하는 열차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한데 SR은 8량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선은 꽉 차게 운행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출발편이 매진이 되면 16량을 운행하고 싶은데 투입할 열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KTX는 상대적으로 차량의 여유가 좀 있고 그러니 합치면 이게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좌석 공급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년이면 SRT 개통 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과연
경쟁 체제로 갔다라는 건 그 경쟁의 어떤 효율을 발휘를 했는가 이걸 좀 돌아보자면 어떻습니까? 그 공급이 부족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경쟁이 뭐 좋은 분야도 있고 경쟁이 안 좋은 분야도 있고 그건 다양한데 네. 경쟁을 제대로 해보고 이번에 경쟁이 실패했다. 아니면 경쟁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해 평가가 되는데 문의는 경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아까 성민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코레일의 자회사가 SR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 회사랑 자회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KBS와 KBS 자회사가 뭔가 경쟁. 그게 경쟁입니까? 1TV와 2TV의 경쟁. 예. 그러니까 사실 문의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외양을 갖추긴 했는데 뜯어보면 경쟁이 아닌 식인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이 과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평가하기 자체가 저는 만망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상 속의 실험입니다. 해보질 않았어요 경쟁을. 그리고 또 그 네. 수서 지역이라는 네, 곳이 뭐 용산, 뭐 영등포, 서울역과는 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장 자체가 저는 좀 다른 시장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라는 점이 분명히 아까 이제 뭐 김준범 기자가 말했듯이 뭐 인근의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뭐 동남권 또는 뭐 동부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서역을 방문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 반대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훨씬 가까운 데 살거든요. 저는 수서역을 이용하지 않아요. 표가 없어도.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나눠져 있어서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효율, 효용성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천 버스랑 일산 버스가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네. 애초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다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경쟁은 좀 포기하지만 효율성은 더 그래도 좋아지는 걸까요? 다시 합친다면? 일단 뭐 정부 설명을 요약을 하자면 일단 정부의 목표고 공식 설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기자가 설명한 걸 종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쟁을 통해서 뭐 편익이 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통합을 해서 편익이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서울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KTX 이용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열차는 적은데 수요가 훨씬 많아서 항상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수서역에 이제 어쨌든 수서역에서 KTX가 이제 단임으로 해서 수서역을 다니는 편수가 늘어나고 좌석수 공급도 늘어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서울역에 이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뭐 전체적인 편익은 증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약간 조금 서울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 네. 이용자로서 약간 걱정되긴 해요. 정말 이제 뭐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열차 편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좌석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없을까. 단순히 뭐 통합만 됐을 때는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그 예를 들어서 통합 운영을 한다면 서울역에 10편 보내고 수서역에 뭐 예를 들어서 5편 보냈다면 저쪽 수요가 많으니까 서울역에 가는 2편을 수서로 2편 보냅시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걸 그럴 수 테고요.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효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존의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의 수요자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겠으나 그렇죠? 일장일단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문의만으로라도 두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한 회사를 합치면 이제 과점에서 독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네.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될 확률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한다고 할 때 그게 세계의 유수의 상공사들과 경쟁할 덩치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 환영하지만 저러다가 비행기값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항상 불안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코레일은 민간 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금의 완벽한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설령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함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기차값은 세계적으로 매우 싼 편인 건 명백한 팩트고요. 티켓 요금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독점의 우려는 있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격 안 올리니까 모두가 좋네. 아닙니다. 다 그냥 코레일 빚입니다. 이미 코레일도 이미 200% 그러게요. 넘는 빚을 지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 원인은 가격을 못 올리게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비슷한 거리를 갈 때 일본의 신칸센이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KTX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엄청나게 싼 건 사실입니다. 대신 그게 다 빚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나중에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면 요금 결정이라도 그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로 풀어주고 대신에 경쟁해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건 또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SR이 같은 구간에 같은 거리를 간다고 쳤을 때 예컨대 뭐 천안 아산에서 부산을 가는 거는 SR이나 KTX나 똑같은데 네. 한 요금이 10% 정도 저렴해요. SR이. 예. 그래서 그런 효과 그 SR에 그런 편익이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웃긴데 진짜 두 기관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정부의 경쟁 방침에 의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죠. KTX에서. 그래서 뭐 10% 정도를 계속 마일리지로 쌓아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뭐 통합을 한다고 뭐 당장 사라지기보다는 진짜 경쟁에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가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게요. 이 적자도 해소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요금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좀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그 박현주님이 지방에서 강남권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그리고 0817 쓰시는 분도 대학병원 가야 해서 지방에서는 진짜 그 수서역 SRT가 필수입니다. 좌석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병원 수요가 있었나 보네요. 그게 맞나 보네요. 정확히 저희 어머니가 저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도 그냥 딱 그 SRT 정기적으로 그 여기 방금 말씀하신 그 강남권 병원에 좀 검진을 하시는데 수서역에 주요 대학병원 셔틀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혹은 이제 이주 해온 사람들조차도 수도권으로 몰린다라고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 다시 한번 이것도 깊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근데 있네요. 뭐 지역 얘기가 나온 김에 뭐 마무리를 근데 해야 돼요. 네네.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제로 또 선정을 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죠. KBS 정세배, 석민수, 김준범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커지고 있고 또 일본은 나홀로 금리 인상을 또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